사람을 선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남다른 관점으로 날카롭고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고 오늘 드디어 이제 뚜껑이 열렸고 결과물이 이제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다들 짐작을 하실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가 이제 선출이 됐고 우리나라 이제 헌정 사상 첫 30대 당 대표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는데요. 더불어서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핀란드 총리 등 젊은 정치인들까지 이제 덩달아서 이제 화두에 올라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두 분의 청년 정치인으로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먼저 같은 당 김재섭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네, 하도 여기저기서 이준석 얘기를 많이 해서 혼자서 정드는 느낌입니다. 하도 이준석 얘기를 정말 요새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여튼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당대표가 된 것은 우리 정치권에 큰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30대로서 제1야당의 대표가 된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우리 기성 정치가 너무 실망을 많이 안겨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생을 챙기기보다는 어떤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투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민생과 좀 괴리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 또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 이제 그것이 이제 세대 교체라는 열망으로 나타나서 이준석이라는 젊은 사람이 당대표로 올라가는 데까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는 또 여당의 실정을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민주당이야말로 20대, 30대 그리고 이제 나아가 40대까지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았던 정당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촛불 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정부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20대, 30대 촛불을 들고 나갔던 젊은이들이 민주당의 어떤 내로남불, 위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망을 많이 했고 그것이 결국 국민의힘에게 20대, 30대의 마음이 돌아가가지고 결국에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지지하게 돼서 이렇게 큰 대한민국 정치사에 이변이 생긴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TV에 많이 얼굴을 비추셨어요. 네. 특히 오늘 전당대회 현장에 계셨는데 사실 전대 발표가 있기 전에 이 대표가 당선됐다는 문자가 돌았습니다. 이 대표 김 의원님께서는 언제 이 소식을 알게 되셨습니까? 저는 사실 비대위원이기도 하지만 선거관리위원이었어가지고 그 개표 현장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시시각각으로 올라오는 개표 결과를 보고 있었지만 다만 이제 이게 언론 보도를 당장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걸 다 수거해서 갖다 놔가지고 저는 사실 가장 먼저 봤습니다. 가장 먼저 보면서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시간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오전 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제일 먼저 본 사람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됐던 것이요. 나경원 대표가 당원 투표에서는 조금 근소하게 앞서 있고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가 훨씬 더 높은 지지율을 보여줘가지고 결국 결과가 뒤집어진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당심과 민심이 어떻게 달라지고 또 퍼센테이지가 각각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셈을 해가지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가장 먼저 봤지만 나오는 순간 언론 보도가 벌써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언론 보도는 나중에 확인했지만 결과는 제가 제일 먼저 확인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선 소식을 접하고 나서 이 대표와 어떤 말을 주고받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저요? 형님 수고하셨습니다가 제가 형님이라고 호칭을 합니까? 저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로 출마하기 이전에 원래 이준석 후보가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노원평 지역구와 제가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도봉 갑구가 사실 거의가 아니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집도 굉장히 가깝고 그래가지고 형 동생을 하는 사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호칭이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형 고생하셨습니다. 답장이 왔나요?
아니 만나서 이제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 직접.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네. 저도 선관위였기 때문에 따로 문자 연락을 하거나 전화로 전화하거나 한 건 전혀 아니었었고요. 아마 바쁜 거 지나면 한번 연락 오겠죠 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1번 그 처음 질문 이제 드렸는데 민주당으로서는 현재 뭐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선출 뭐 어떻게 바라볼까요? 우선 이제 다른 당이다 하더라도 30대 당대표가 나온 것 자체는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되게 그러니까 늙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였고 좀 다르게 하면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이 낡아 보인다인 것 같아요. 그건 어떤 사람에 대한 폄하라기보다 이야기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지 않더라도 30대 당대표가 나온 것 자체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만들어냈고 사실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가 되게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위기를 겪기도 했고 기후위기와 관련된 사회 변화에 대한 압박도 아주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전의 정치가 받아 안을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쉽진 않겠다 이렇게 봤었는데 네. 그 30대가 당대표가 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어쩌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재섭 위원에게는 이제 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이제 승리 요인을 아까 이제 좀 들었던 것 같고 마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우선은 그 국민의힘의 리더십이 부재했던 게 되게 큰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를 하기 이전에 국민의힘의 뉴스를 대부분 차지하는 것은 국민의힘 안에 있지 않은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지 아니면 안철수 대표라든지 아니면 홍준표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강한 리더십을 갖고 있던 사람이 없었던 게 하나 요인인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준석 후보를 저도 많이 뵙기도 했지만 그가 한 10년간 정치를 하면서 누군가를 호명해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자신의 어떤 소신을 쌓아왔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작용하면서 이것을 뚫어냈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뭐 여기에 핑계 대고 싶진 않고 여튼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지금 이 사건은 2번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2-로 변화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1번이라고 하는 민주당이 1-로 어떻게 전환해내야 될 것인가라는 과제를 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이제 뭐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고심이 많이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그 투표 결과가 이제 그 나왔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일반 그 여론 투표에서는 58% 과반 이상의 이제 압도적인 득표를 했고 당원 투표에서도 예상보다 이제 선전을 해가지고 나경원 후보보다 이제 3% 포인트만 뒤처지는 걸로 이제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 투표 결과가 득표 결과가 이제 많이 차이가 있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이제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번 투표 결과 자체가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우리 당을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가야 될지에 대한 이정표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사실 여러 번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왔듯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전 연령층에서 높았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 투표에서 나경원 후보가 더 높았다는 것은 아직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와 우리 당원들이 생각하는 바가 좀 다르다, 괴리가 있다라고 생각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대선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지상 최대 과제는 결국 이제 대선 승리인데요. 대선 승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당신만 잡아서는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결국 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고 전 국민의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대선을 이길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그전까지 당심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어떤 이 정당 정치를 했었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는 앞으로 전 국민, 특히 우리 당이 약했다고 평가받았던 호남이라든지 아니면 20대, 30대의 지지율을 적극적으로 끌어와서 당심과 민심이 사실상 같아질 정도로 말 그대로 우리가 큰 물타기를 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비슷하게 이게 이준석 후보가 이제 대표가 되신 대표께서 풀어야 될 과제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변화에 대한 열망을 토대 삼아서 이제 대표가 되셨는데 네. 당적 질서라고 하는 건 그것만으로 다 설득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되게 지금 큰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사실 어떤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 그 조직이 운영되기 위한 어떤 요소들에 대한 이해가 그 당 밖에 있는 사람과 당 안에 있는 사람이 다른 것은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일치시키는 것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대선이라든지 이런 큰 이벤트가 있는 선거에서 되게 중요한 지점이겠죠. 근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아무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놓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앞으로 2년 동안 제1야당을 이끌어갈 이준석 대표, 그의 앞에 놓인 과제들과 관련해 자신의 구상을 소신껏 밝혔습니다. 제가 말하는 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으로 비춰질 것이고,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바뀌어서 승리할 겁니다. 당내 대선 주자금도 훨씬 더 풍성해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 안철수 대표,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께서 만약에 정치 참여 의사가 있으시다면은 당 대표로서 제가 안내하고 또 그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대선 후보와의 상의를 통해 가지고 제가 그분을 당에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송영길 대표께서 최근에 파격적으로 보여주시는 모습 또한 저는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개혁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경쟁에 앞장서겠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갈라치기라든지 좀 안 좋은 모습 보일 때는 가장 매섭고도 가장 창의적인 방식으로 지적할 수 있는 야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우선 과제로 대선 승리를 이 대표는 꼽았습니다. 특히 이름까지 언급을 하면서 당 문을 활짝 열어뒀는데요. 이 중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름이 나왔습니다. 과연 윤 총장은 문을 두드릴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두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야당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이제 국민들께 생긴 것인데, 그러면 소위 말하는 제3지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힘으로 갈 것이냐의 갈림길에서 사실 윤석열 총장은 지난 재보궐선거의 경선 결과를 아마 지켜봤을 겁니다. 마지막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국민의힘이 국민의당에 비해서 어떤 결집력을 갖고 어떤 조직력을 갖고 어떤 식으로 캠페인을 해나가는지를 잘 봤기 때문에 지금 대선이라는 큰 국면을 앞두고 제3신당 혹은 제3지대라는 이름으로 어떤 리스크가 있는 정치적 행보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서요. 결국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이제 전당대회 이슈에 그 여운이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조금 텀을 두고 아마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권주용 네. 대변인께서도 한 말씀. 저도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전 총장께서 독자적으로 행보하기에는 아직 그 정도 세력이 안 되는 상태인 것 같아요. 특히나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여론들을 모아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외에도 당을 떠났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손을 내밀었는데요. 여기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어떤 승리의 남신 같은 이미지를 사실 많이 챙기게 됐어요. 근데 이준석 후보의 최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결국 경력의 부재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너무 젊은 데서 나오는 불안정성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승리를 많이 경험해본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나이로서 경륜으로서 당의 중심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있어서 전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전 위원장 간의 어떤 좋은 호흡이 앞으로 대선에서 좋은 국면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비슷한 생각입니다. 너무 선거 비슷하게 가시는 것 과정에서도 같은데.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렇게 요청하지 않을까 싶고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가 남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어쨌든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준석 이제 당 대표에게 오늘 이제 축하 메시지를 이제 보냈는데 속마음은 꽤 이제 복잡했을 거로 짐작이 됩니다.
보수 정당이 이렇게 이제 커다란 변화를 맞이했고 정치 혁신을 이제 이루어가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런 혁신과 뭐 그런 이미지는 민주당 이제 그 진보 진영이 더 이제 그런 가지고 가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정치공학적으로 복잡할 것 같습니다. 긴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제 2번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2-로 저는 전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전환의 핵심의 내용은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 정치가 1번과 2번의 기존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에 대한 결과예요. 그럼 민주당은 어쨌든 1번에서 1-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 대선 내지 지방선거를 이길 수 없다는 위기감을 되게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조치로 최근에 이제 부동산 전수조사를 해서 의혹이 있다라고 여겨진 사람 모두 12명의 의원 모두를 탈당 권유하는 조치 등을 한다던가 이런 네. 조치들을 해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놓고 어떻게 더 젊어질 것인가 이것이 이제 민주당의 과제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걸로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야당 네. 입장에서는 민주당에게 뭐 관련해서 한마디 훈수를 둔다면 어떻게 할 수 네, 있을까요? 뭐 굉장히 많은 훈수를 하고 싶지만 너무 많이 적용이 되면 또 저희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바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년 초반생이시죠. 그리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이신 거고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화면으로만 봐도 굉장히 젊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진보 정당의 대표가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 보수 정당의 대표가 30대라고 했을 때 거기서 보여지는 이미지는 굉장히 그 국민들께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거든요. 앞으로 배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청년과 관련된 이슈를 그냥 얘기해도 굉장히 공감이 생기고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반면에 좀 나이가 있으신 당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메시지를 내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하는 것보다 2배 아마 그 품이 더 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이번에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서 최고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청년 표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2030 세대의 그 이탈 문제가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굉장히 그 고심이 깊을 텐데 젊은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 출연으로 오히려 그 민주당 쪽에서는 더 그 2030 세대 그 민심 이탈 네. 뭐 우려가 되진 않나요? 그렇죠. 많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나와서 20대 남성을 대표한 건 아니고 되게 오랫동안 20대 남성의 이야기를 정치화하려고 노력해 왔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도 이 국면을 넘어선다고 하는 건 갑자기 무언가를 한번 호명한다고 이 국면을 이겨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아주 오랫동안 누군가를 호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대표해왔던 20대 남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여성 할당제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식의 능력주의 담론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저는 이런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면서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제가 여기를 뭐 옹호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네. 이런 노동을 많이 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플랫폼 노동을 하면서 겪었던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 혹은 아니면 영끌 담론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월세나 전세로 살아가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것들의 입장을 누가 대변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그 사람들이 대변하는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 국면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울타리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앞으로 경쟁적으로 누가 더 잘 드러낼 것인가가 승부수라고 보고요. 근데 거기에서 지면 민주당이 희망이 없을 거라고 보고 거기에서 만약에 이길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겨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민심을 다시 얻기 위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훈수 더 보실까요? 이게 저는 20대, 30대가 왜 이준석을 지지하느냐를 보기에 앞서서 왜 젊은 20대, 30대가 민주당에 등을 돌렸느냐를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탄핵을 당하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상처를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던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어떤 불법 행위로 인해서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20대, 네. 30대는 민주당에 정말 큰 기대를 했을 거예요. 어떤 공정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것을 철회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실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20대, 30대가 이준석을 왜 지지하냐보다 20대, 30대가 왜 민주당을 버렸는지에 대해서 먼저 철저한 고민과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 더 먼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국민의힘이 전대 얘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은 마무리를 하기로 하고요. 이번에 이제 그 여당 의원들의 이제 부동산 의혹, 뭐 이제 얼마 전에 12명의 의원들이 이제 발표가 됐었고, 당 지도부가 이제 뭐 초강수를 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은 이제 오늘 권익위원회에 전수조사 이제 네. 의뢰를 한 상황인데, 이 부동산 의혹, 국회의원들의 이 비리 의혹에 대해서 양당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요? 사실은 지금 그 어떤 혐의가 완전히 확정되어서 불법이다라고 확정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직 의원으로 있는 12명에게 탈당을 권고한 것입니다. 정말 쉬운 일이 네.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지도부가 결정할 때도 되게 고심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불거지면 원칙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되게 강한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원칙을 결국 지켰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주 고무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가 자신의 이익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전체 국민들이 더 나은 어떤 주거 환경에 놓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표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파문이 되어서 국민의힘은 지난 3월부터 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왔어요. 근데 말만 했었죠. 그리고 며칠 전에는 법적으로 그 감사원이 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에 가서 감사를 받겠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논의, 예를 들면 민주당의 초강수가 없었더라면 어쩌면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었던 이것을 이제 전수조사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오늘 그렇게 조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저는 정치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는 국민의힘을 잘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 감사원으로 굳이 그 감사 의뢰를 했던 배경을 좀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권력구조 개편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민주당 정권 내에서 특히 뭐 검찰개혁이라든지 하는 이름으로 공수처가 생겼고요. 검경수사권이 분리되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 개혁들이 좀 있었고, 근데 그 가운데서 국민의힘이 누누이 지적했던 것은 그것은 결국에 정권 연장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끊임없이 반대를 우리가 이어왔었거든요. 마찬가지 입장에서 권익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권익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권의 실세라는 사람들이 주로 갔던 자리고요. 이번에 실제로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분이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으로 일했던 분이시거든요. 아무래도 정치적 편파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그 투기 의혹, 비위 의혹이 있다면 기꺼이 받겠지만 적어도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되는 기관에다가 하고 싶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된 이상 저희는 이제 권익위에 철저하게 조사를 의뢰를 해가지고 모든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다 받아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동산 파문이 민주당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힘까지 퍼져나갔고 또 이번에는 대권 주자들도 조사를 받자는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사실 이번 그 권익위 같은 경우에는 허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에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에 대한 어떤 수사는 철저하게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비위 의혹 같은 경우에는 드러난 정보로 해결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오히려 미공개 정보, 감춘 정보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같은 경우 현직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주로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처음에 그 이해찬 대표도 처음에 자기는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라고 한번 반대 의사를 표한 적도 있었거든요. 단순히 지금 국회의원만 우리 이 정치권을 이끌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다못해 이제 그 대선 출마하신 분이라든지 해서 결국 고위공직자로서 불릴 수 있는 분들은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제 토론은 이제 여기서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그 청년 마수에서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선출 그리고 국회의원 부동산 비리 의혹 전수조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용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